네, 안녕하세요. 김현실 교수입니다. 1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필요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의 필요성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의 특성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특성이 뭐예요? 명료성하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과 강점이 간단, 명료하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인데 짧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막 주저리 막 설명을 다 하게 된다면 뭐 제한 시간 내에 발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상대가 이해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명료성, 명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명료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전달받은 상대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필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적극적으로 작성되어야 되지만 투자자가 창업자의 주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지금 개발한 것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 건 너무 훌륭하고 남들은 잘 미진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주관적으로만 이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대로 된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누구나 봐서도 그럴듯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광고 카피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뭐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쓴다던가 화려한 문장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호감을 주는 이런 문장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쓰여진 사업계획서는 호감을 주기보다는 거절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해야 되겠죠. 단순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꼭 이걸 전문가가 본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보든지 이걸 봤을 때는 이거 타당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전문적으로만 해놓으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문서를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지 모든 문서의 기본 원칙이 그렇죠.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 교수님들 강의 PPT 자료 보시지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시게 되면은 너무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죠. 그래서 모든 문서 작성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작성된 문서가 일관적이지 않다면 그 문서를 읽은 사람이 작성한 사람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뢰도도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과 통일성 항상 좀 지켜주시고 이해도와 신뢰성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 그런 경우 그런 신뢰가 더 중요한 사업이 있죠. 또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업계획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차별성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흔히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차별성이라고 하는데 만약 내 사업계획서가 다른 누군가의 사업계획서와 유사하다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겠죠. 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내 사업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이것을 차별하게 어떤 요소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목표 중심이어야 되는데요. 이 사업계획서가 그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내가 널싱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을 할 것인지 유아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기구를 내가 개발을 해서 기구를 판매할 것인지 뭐 아이템을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용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작성되어야만 사업계획서의 호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즉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종류와 달성 목표에 따라 다르게 작성해야 되고 동일한 사업 종류에서도 그 용도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계획서에 치명적 오류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숫자를 부풀리거나 허황된 숫자를 제시한다는 거.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아까 뭐 유튜버들 방문객들 뭐 1000만 명 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뭐 한 달만 하면은 100명이 나올 것이고 뭐 2달 하면은 200명 되고 3달 하면 300명 되고 뭐 이렇게 늘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늘 것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방문객들을 늘릴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중간 과정이 없이 무조건 숫자만 이렇게 크게 나열한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런 그것들은 오류로 제시가 될 수 있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모든 것이 주관적이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또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이 많아.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널싱홈을 차린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널싱홈에 뭐 옷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옷을 뭐 예쁘게 한다, 할머니들을 뭐 어떻게 한다, 뭐 구체적이지 않은 널싱홈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 횡성군의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되고, 노인 인구 중에 치매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이 치매 인구 중에서 가정에서 있을 만한 인구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가로 있을 인구, 그다음에 마상으로 들어가야 될 인구,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그런 시설에서 있어야 될 인구는 어느 정도의 분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사업계획서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듯한 오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사업계획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제 완료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동영상, 요거 발표하는 거 동영상 찍으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란 사업 아이템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전반을 계획한 문서라는 거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시장 분석이라든가 목표 시장과 시장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목표 고객에 대한 정의, 자금과 주요 일정, 기대 수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그 용도와 계획서를 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회사 소개용도 있고, 자금 신청용도 있고, 투자 유치용도 있고, 인허가용도 있고, 입찰 제한용도 있죠. 여러분들 아이디어 제안하기 위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사업 요약이라든가 회사 개요라든가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투자 계획이나 마케팅 계획이나 생산 계획이나 조직 및 인원, 매출 이익, 투자 제한, 이런 내용들이 그 계획서 내에 들어가서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용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면, 뭘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봤을 때, 추진 사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제시해서 투자가 가치를 포함을 가치가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면,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활동을 통해 이루겠다라는 계획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시간이 뒤로 갈수록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기가 어렵고 일부는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모든 단계를 포괄해서 해야 되고, 단계별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은 계획대로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의 주요 단계별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또는 추가 달성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사업계획 세울 때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사업계획은 중요한 거 뭐예요? 전체 구성원이 다 함께 세워야지 바람직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온다면 그것이 실행 가능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실행할 사람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전 구성원이 사업 계획을 짜면 사업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를 내시고, 다음 주에는 발표해서 동영상 제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강의 그 양식을 드리지만, 그 양식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속에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해보시고요. 사업 추진 내용도 같이 이렇게 다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 하냐? 사업계획서 목차나 작성을 공유하고, 그래서 각 팀의 구성원들끼리 사업계획을 수리할 하나의 아이템을 결정하고, 이미 다 돼 있죠. 사업계획 목차 항목들을 적어보고, 서로 각자 작성한 목차를 서로 비교해서 공통적인 걸로 하시면 됩니다. 늘 항목 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팀원 논의를 통해서 최종 사업계획서의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앞에 제시된 두 가지 사업계획서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사업계획서를,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모아서 짬뽕 이렇게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은 사항을 다시 적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양식은 이런 양식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 과제란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아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업계획서, 요게 이제 과제죠, 여러분들. 과제예요. 과제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사소통하는 게 가장 문제죠.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 해야 해서 이 무리 없이 하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제일 중요한, 특히나 간호사들한테 중요한 의사소통 기법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 9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강의 시작하면서 팀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경청을 하고 팀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기초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셋이 같이 경청을 연습해 본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대답을 이끄는 방법, 또 칭찬하기, 칭찬의 기술, 또 칭찬 10개명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옆 사람 칭찬해 주기도 제가 같이 한번 칭찬을 해보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법으로서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이 뭐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창업 마케팅을 하지만, 이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팀이 활성화돼서 팀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런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발휘하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는 그런 기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의사소통 기법은 뭐가 있냐면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이런 기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우리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 그런 자아가 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어떻게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교류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상호 교류 분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3학년 때 또 배울 거니까 한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좀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1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번 자세하게 알고 이걸 내가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요거를 잘 알아두는 거는 자기의 의사소통 기술을 하나 더 늘려놓는 거니까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교류 분석이라는 건 뭐냐? 교류라는 것이 뭐냐? 교류라는 것이 우선 교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교류라는 것은 서로 말이나 자극을 주고받는 것을 교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이게 자극이 돼서 상대방한테 반응이 가겠죠? 네. 그러면은 나도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류 아닙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교류라고 하는 거죠. 자극이나 말이나 자극을 주고받는 것. 어떻게 지냈니? 하고 그래, 나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와 교류 자극과 교류 반응,
교류는 교류 자극과 교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 에릭 번은 이런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소통을 할 때 인간의 행동의 이면, 이거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행동의 이면에 숨겨져서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숨겨진 배경들과 그 배경들이 나타내는 과정이나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우리가 분석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이에 반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교류를 분석한 뒤에 세 가지 인격 중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에릭 번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예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상하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예상하는 답변이 돌아오면은 교류가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한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요새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뭘까요? 아, 예, 식사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내지는, 아, 교수님 요새 공부하는 게 좀 재밌고, 아, 근데 좀 힘들기도 해요. 이런 대답을 원하겠죠? 예, 저는 그런 대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식사도 안 사줬는데 뭐 식사했는지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만약, 이런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대답은 제가 원하던 대답인가요? 그렇지 않았죠? 이 대답은 제 머릿속에 이런 말이 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교류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교류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잘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원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과정을 지금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 메시지를 타인과 교환하면서 관계를 맺고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의 교환 내지 교류는 우리 각자가 형성한 자아, 우리 자아, 삶의 태도를 반영해서 나타난다. 삶의 태도라는 건 내가 세상을 나쁘게 보느냐,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이는 다 틀렸다고 보느냐, 아니면 내가 틀렸다고 보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뭐 잘 못하니까 내 인생은 뭐 다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창시자예요. 1950년대 초에 개인이 갖는 자아 상태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탐색해서 교류 분석 이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까지 세 가지 인격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 이렇게 자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가 있는데, 부모자라는 거, 성인자라는 거, 아동자라는 거, 부모, 페어런트, 어덜트, 칠드런 해서 PAC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PAC 구조라고. 근데 부모자 하면, 여러분들 부모자 하면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 같은 모습의 부모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통제적인 부모, 예, 크리티컬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밥 먹여주고 다 감싸주고 돌봐주는 어머니와 같은 이런 아주 뉴트럴한 이런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같은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너무 따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비판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자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성인이라 성인자라는 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자아를 가진 것을 성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인자는 어때요? 누굴 뭐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맑구나, 오늘 11도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동자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동자 어때요? 까불까불하면서 까부는 아이들도 있고 활발한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순둥이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내내 그러면서 대답 뭐 무조건 어른 말 너무너무 잘 듣는 너무 착한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 자, 아동자도 어린이자 또는 아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자유로운 어린이 아니면 수능적인 어린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건 총 5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5개로. 그래서 크게는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로 나누는데 부모자는 통제적 부모와 양육적 부모로 나누고 아동자는 자유로운 어린이와 수능적인 어린이로 나눈다. 이렇게 그래서 총 5가지 자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부모자는 뭔가? 부모자는 우리가 부모를 보면서 부모한테 배우고 그들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생후 몇 년 동안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린애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억지로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인식해야 했던 외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저장소, 자아의 저장소가 바로 부모자다. 개인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집을 떠나 학교에 들어가는 사회적 탄생을 겪기 전에 만들어진 자아인데 부모자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부모나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나 의견이 이 기록 저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우리의 자아는 뭐냐면 그러면 돼? 안 돼? 야, 너 아침에 그렇게 남의 집에 일찍 가가지고 방문하는 건 예의가 맞아? 안 맞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모자다. 그러니까 부모자는 어떤 말을 많이 하겠어요? 야, 똑바로 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교통질서는 잘 지켜야지. 아, 요즘 애들 참 걱정이야. 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모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모자 안에는 아이가 보고 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자가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도 어른스러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라떼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처음 5년 동안 외부의 자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모자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각 개인이 지닌 부모자의 성격은 여기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모자에는 아기가 부모와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훈계와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자는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누군가 중에 만약 이런 말을 많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모자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기에게 부모는 윤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대한 성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은 여기에는 아이에게 진실로 기록된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이 다 어떤 법칙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 그래서 아까 부모자는 아까 페어런트 에고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니셜로는 이거 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판적인 부모, 크리티컬 페어런트하고 뉴트링 페어런트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비판적인 부모는 예전에 아버지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양심이나 이상 너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똑바로 살아야지. 너 사람들한테 자원봉사 많이 해야지. 그래 너 훌륭하게 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에 엄격한 자아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비판적인 부모 자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틀렸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반면에 양육적 부모자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성장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는 부모와 같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정적이고 보호적이고 양육적인 이런 면이 많은 것이 바로 NP예요. 그래서 MP는 보통 아우 걱정돼, 아우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아우 잘했어, 아이고 예뻐. 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페어런트 부모 자아 중에서 MP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가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말투만 보더라도 이분이 지금 나에게 부모 자아를 쓰는지 어른 자아를 쓰는지 아동 자아를 쓰는지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게 바로 교리 분석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서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너무 간호사 업무하면서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린이 자아는 뭐냐면 외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모 자아라는 데이터 저장소에 기억되는 동안에 다른 기록도 동시에 저장이 되는데 아이는 내부 사건, 즉 자신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보인 반응도 저장소에 기록이 돼. 그런데 아까 부모, 돼, 안 돼 이런 도덕적인 건 다 부모자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뭐가 들어가냐? 자신의 경험. 근데 어린 시절의 경험은 다 뭐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이런 건가요? 울고 떼쓰고 엄마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생의 초기에 아이는 언어 전달 능력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감정, 울거나 떼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에 따라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린이 자아 저장소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에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저장해 놓은 것이 어린이 자아다. 그러니까 어린이 자아는 다시 말하면 뭐냐? 감정 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자아는 돼, 안 돼라는 판단이나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는 그런 거라면 어린이자아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시면 이 어린이자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게 왜냐면 하나가 요거는 좀 독특한 내용이라서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을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냐? 어린 시절에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어린이자아가 지금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어린이자아가 튀어나오지 않죠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언제 화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린이자 울고 불고 떼쓰고 이런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뭐 갑자기 뭐 신난다 뭐 놀러가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 자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아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찡그린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신의 저장소에 부정적인 감정을 추가해서 입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쁘구나, 내가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 잘못이야, 또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애들이 해서 자기 자아를 인생의 그림을 나는 나쁘고 난 틀린 아이야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에 아이는 온갖 종류의 강압적인 욕구에 시달리게 된다. 이거 지금 뭐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자들도 왔다가 부모들이 자기를 비판도 했다가 희로애락이 나한테 뭉쳐졌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에게는 탐험하고 알아내고 부수고 때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하고 움직이고 발견하면서 온갖 유쾌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뜻이 완전히 묵살되고 패배감을 겪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결과물이 뭐냐?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둘씩 쌓이면 아이는 일찌감치 내가 틀려 이렇게 결론 내린다. 부모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이는 내가 틀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나는 틀린 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훌륭한 부모를 둔 아이가 자기 부정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의 부모가 사실은 엄마는 훌륭하고 부모는 훌륭한데 아이한테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모 자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자아도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희로애락이 나타나는 건 다 어린이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자는 차일드 이고 스테이트라고 해서 C라고 아까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F 그 다음에 FC 수능적인 어린이 자아에서 AC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간에 표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 아 유쾌해 멋있어 한잔할까 좋아해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자신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보다는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이런 거나 아니면 소심하게 하는 거 이거를 수능적 어린이 자아라고 얘기해요. 대개 이런 자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저 따위 뭐 제가 잘 모르는데요. 뭐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뭐 이런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 자아는 뭐냐면 생후 10개월이 지나면 이제 자아가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데
아이는 그전까지는 어때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무기력하게 작성 뭐 했죠. 자기가 뭐 기어다닐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었어요. 근데 점차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이러면서 세상이 엄마하고 분리가 되고 세상이 나만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기에게는 부모자와 아이자가 존재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거나 주의를 통제할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10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는 움직임의 힘을 경험하게 되죠. 갑자기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면서 화장대를 잡고 일어나면서 세상에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늘 세상이 이렇게 좋다는 것도 파랗다는 것도 알고 물건을 잡고 흔들 수도 있고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난간을 잡고 흔들고 또 나오고 거기 어떻게 돼요? 그 침대 그 난간을 다 뚫고 나오죠 애들이 아니면 기어 나오거나 이렇게 10개월이 지나면서 아기는 자신만의 뜻과 생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실현이 시작되면서 어른 자아가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탄생한 어른 자아는 훗날 개인이 고민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되는데 부모 자아는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개념이 아이 자에게는 삶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삶의 개념과 실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알아낸 뒤에 어른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구나.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이지 않고 아주 공평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어른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삶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성인자 상태는 A라 그래요. 어덜트라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자아하고 이건 유사한 개념인데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재자이다. 내적 욕구는 뭔가요? 신나 뭐 먹자 뭐 이런 거라면 외적 욕구는 뭐 도덕적인 거. 야 그러면 안 돼. 너 조심해 살아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자아가 합리적인 걸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행동의 자율성이 있고 개인의 행복과 성취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여러 방면으로 갖고 어른 자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보 처리적이어서 때로는 컴퓨터와 갖고 너무 냉정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게 성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아가 발생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아 상태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 아까 지금 다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쓰면 P라고 얘기하고, 야, 신난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C라고 그랬고, 오늘 날씨가 뭐 11도고, 뭐 오늘 그래서 바깥이 뭐 날씨가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A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라든가 개인의 생활사 등을 참고해서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이거를 연습을 맡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자아 상태가 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 그래서 대부분 바라는 것은 C의 자아 상태, 그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A의 자아 상태, 그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자아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자아 상태를 판단하는 건 어떤 거냐면 CP는 상대방을 비판이나 질책하거나 훈계하거나 할 때 CP가 발동을 해요. MP는 따뜻한 온정이나 배려를 주려는 의도가 있을 때 MP가 발동이 되고 A는 지금 사실에 입각한 것을 강력히 주장할 때는 A가 발동이 되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때는 FC가 발동이 되고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 AC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